개념 체크체크. 안녕 동생들, 여러분의 생생질 학생 경일입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천재교육 노미수 교과서를 완벽하게 공략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개념 체크체크. 자, 두 번째 강의 함께 열어봅니다. 1강에서 멈추지 않고 2강의 문을 두드린 거죠. 지금의 그 용기 기억하시고요. 그렇죠? 어떤 난관과 시련과 고난을 겪고도 마침내 승리하리라, 이겨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축구도 그렇고요, 체크체크도 그렇고요, 국어도 그렇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면서요, 지금의 이 초심 날카롭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2강 같이 한번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교재 강의고요. 교재 준비되셨죠? 우리 친구들 8쪽 펼쳐주시면 됩니다. 8쪽에 보면은 1의 첫 번째 소단원으로 문학의 아름다움과 관련된 내용을 공부할 건데요. 첫 번째 소단원에 작품 2개가 제시됩니다. 첫 번째는 시 봄나무이고요. 두 번째는 수필 실수라는 작품이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소단원에 작품 2개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겠지. 그죠? 이것저것 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거기다 이제 뭐 문학 작품에 대해서 공부할 것 같은데, 이 문학이라는 것은 학교 선생님들께서 참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주 깔끔하게 시험 문제를 금방 뚝딱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재밌죠. 가르칠 때도.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항상 좀 중요한 어떤 바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문학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문학입니다. 문학의 아름다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문학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세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죠. 뭐 시도 생각나고 소설도 수필도 희곡도, 그죠? 그런 건 이제 문학의 갈래이고, 문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죠? 문학이 뭐 문학이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이제 문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문학은 예술입니다. 예술. 문학은 아트예요. 아트. 뭐로 만들어진 아트냐면 언어로 만들어진 아트다. 그죠? 그래서 문학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정의 내릴 때 실제로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작가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뭐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느낌이나 정서 이런 것들을 언어를 통해서 이런 심미적인 어떤 감동을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예술의 한 갈래다. 이렇게 학자들도 정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학은 언어 예술이라는 거죠. 우리가 국영수 해가지고 국어의 친구가 영어 수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국어는 그럴 수 있어도 문학만큼은, 국어 안에 있는 문학만큼은 친구가 영어 수학이 아니에요. 문학은 친구가 아트니까 음악이나 미술 같은 것들이 이제 친구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예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학의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은 아주 당연한 표현인 거죠. 그죠? 문학의 아름다움. 근데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게,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면 뭐 외적인 아름다움이라고 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잘생긴, 예쁜, 뭐 이런, 그죠? 보면은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근데 여기 문학에, 이게 뭐 책이 뭐 이렇게, 이게 황금 비율이구나, 책이, 가로, 세로가. 막 그렇게 아름다움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문학의 아름다움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마음에서 느껴지는 울림 같은 거죠. 그죠? 그거를 지칭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제 이번 단원에서는 공부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죠? 문학은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건가?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있죠. 교재에서 보면. 첫 번째, 내용 면에서, 두 번째, 형식 면에서. 내용 면에서 보면 문학 작품은 인생의 진실, 숭고한 감정과 태도,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죠? 언어를 통해서 뭔가를 표현해 내는데, 그죠? 그 안에는 문학적인 어떤 문학 언어로, 일상 언어를 다듬어서 세련되게 표현한 거예요. 이게 문학 언어거든요. 문학 언어. 문학 언어를 통해서 작가가 느끼고 있는 뭐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통찰, 그죠? 진실, 그다음에 자기가 뭐 어떤 깨달음, 뭐 이런 것들을 담아놓죠. 그죠? 그걸 보면서 공감하기도 하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윤동주 시인의 이런 어떤 시 구절이 우리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는 거, 그죠? 내용적인 측면에서 뭔가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그죠? 내적인 측면에서 문학의 정서를 체험하고 감동을 느끼게 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감동이에요, 감동, 그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문학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떤 감동을 느낀다. 이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이 감동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뭐 구조 혹은 구성, 체계적인 특징, 그죠? 혹은 어떤 표현, 예, 이런 것들을, 그죠? 문학 언어를 써가면서, 그죠? 그렇게 표현을 내겠지. 형식적인 면에서도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말 나온 김에 일상 언어를 다듬어서 세련되게 표현한 게 뭐다? 문학 언어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학 언어하고 일상 언어가 완전히 별개의 언어인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건 아니야. 전혀 다른 언어다 그게 아니라 이걸 조금 더 세련되게 다듬은 게 이거다라는 거죠. 어렵잖아요. 여러분들도 시 지을 때 평소에는 뭐 친구들이 부를 때 막 야 막 그 친구 이름 막 별명 부르기도 하고 막 친구한테 막 개똥아 소똥아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막 맘대로 부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시를 써라 친구에게 그러면은 영수야 철수야 함께 놀자 뭐 이러면서 좀 더 뭔가 좀 막 이렇게 시처럼 보이려고 노력하죠. 그게 이거요. 그게 이거요. 그런 게 이런 거다. 그죠? 예쁘고 아름다운 내 마음을 조금 더 잘 드러내는 그런 표현을 쓰려고 하죠. 그런 게 이제 문학 언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학의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건데 감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이제 조금 학술적인 용어로 어렵게 얘기를 하면 이게 되는 거야. 심미적 체험. 심미적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신비적 체험. 마음심, 아름다울 비. 마음에서 어떤 아름다움 같은 걸 느끼는 체험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동이나 깨달음 같은 것들을 얻는 거를 심미적 체험이라는 어려운 학술 용어로 씁니다. 그죠? 근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들으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얻어서 뭔가 이렇게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 그죠?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그냥 외면의 아름다움인 건 아닌 거예요. 그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뭐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막 최근에 뭐 드라마 뭐 있습니까? 그 재벌집? 막 이런 드라마 보고 막 뭔가 막 울려 마음속에서 그쵸? 우리 막 너무 재밌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심미적 체험이다.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문학 작품에서의 심미적 체험, 작품 속 대상과 관련하여 아름다움이나 추함, 숭고함, 비장함, 조화로움, 우스꽝스러움 등 다양한 정서를 느끼는 심미적 체험을 한다.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꼭 슬퍼야만 되냐? 그런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다양한 감정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자신의 감정을 작품 속 주체에 이입함으로써, 감정이입이죠. 드라마 볼 때 그대들 그 작중인물에 몰입하잖아요. 그죠? 내가 여주 혹은 남주가 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시의 정서나 소설의 이야기, 수필에 나타난 깨달음 등 작품에 구현된 미적 가치를 향유하고 미적 가치를 우리가 얻고 즐기고 이를 자신의 심미적 체험으로 전환한다. 감동을 얻는다. 뭐 이런 거죠. 문학 작품을 읽으며 느끼는 감동이나 깨달음 등 작품에 표현된 세계를 인상적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 모두 심미적 체험이 될 수 있다. 표현이 어려운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문학 작품을 통해서 감동을 얻는데 다양한 감정을 통해서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그 몰입해가지고 주인공이 된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도 받기도 하고,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모두가 다 심미적 체험, 곧 감동이다 라는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학작품 창작에서 심미적 체험이라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방금까지 이제 감상할 때 얻는 체험들이었잖아요. 이번에는 창작할 때 그대들이 이제 문학작품을 실제로 쓸 수도 있겠죠. 그죠? 수행평가를 통해서 강제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죠? 일기 쓰듯이 매일매일 뭐 이렇게 시를 쓸 수도 있는 거죠. 문학작품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상과 관련한 인상적으로 느끼거나 깨닫는 심미적 체험을 합니다. 일상 속에서 인상적인 체험들이 모두 문학작품의 창작 배경이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생님은 이제 이거를 이제 시창작 수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시인의 눈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뭐냐면 시인은 좀 더 독특한 감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눈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뭐 하늘에 뭐 나뭇잎이 있고 전봇대가 있고 전선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죠. 그죠? 근데 시인들은 그걸 보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전봇대가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막 연결돼 있어. 그리고 막 나뭇잎이 중간에 막 이렇게 하늘 흩날려. 이게 하늘에 그려진 악보 같다.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었어요.
선생님도 시인이 되고 싶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뭔가 일상적인 그런 삶 속에서 독특한 뭔가를 발견해내는 거야. 그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창작의 어떤 소재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도 친구들하고 그냥 학교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똑같이 지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고 좀 생각을 해보면 달라. 그죠? 그때그때 느꼈던 감정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거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심리적 체험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해 봐라 라고 할 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 라는 거죠. 문학 작품의 아름다움을 내용적인 측면과 표현상에서 알아보고 문학 작품의 정서를 파악해 보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 보고 그 다음에 심리적 체험을 내면화해라. 마음 감동을 자기 안으로 갈무리해봐라. 뭐 이런 건데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말하는 이의 시로 얘기하면 시적 화자겠죠. 소설로 얘기하면 서술자일 거고요. 상황, 관심사 등을 파악하고 작품에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주제를 파악하는 게 내용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고, 표현상의 아름다움은 표현 방법을 파악하고 구성 방식이나 내용 전개 방법을 파악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이 표현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죠. 문학 작품의 정서를 파악하는 거는 소재, 시어, 어조 등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 문학 작품의 어떤 감정, 그죠?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죠. 그죠? 작품을 잘 들여다보면, 특히 시를 잘 들여다보면, 시는 서정갈래거든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때가 있을 텐데요. 서정은 정서를 풀어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감정이 굉장히 많죠. 시 안에서. 그죠? 그래서 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시적 화자의 그 감정이 막 나타난다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정서를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결국에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가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것을 통해서 작가가. 그죠?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그 안에 숨은 의도를 한번 발견해 내 보는 거죠. 흥부와 놀부. 그죠? 그냥 재밌다 꿀잼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글을 쓴 작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 그죠? 형제 간의 우애라든가 착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메시지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거지. 작품에 반영된 작가의 심리적 체험을 파악하고 작품에 담긴 삶의 모습, 미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문학 작품의 심리적 체험 내면화하기. 작품에 나타난 삶의 모습을 토대로 보편적인 인간의 삶과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 대하여 성찰한다. 문학 작품에서 감동을 느꼈어? 그러면 나에 한번 투영해 본다 이거죠. 그렇죠?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죠? 시인은 그렇게 노래했는데 나는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 반성, 성찰, 돌이켜 반성하는 거죠. 그죠? 자신의 삶을 공동체의 삶으로 확장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한다. 나를 들여다보고 우리 사회를 한번 생각해보고 뭐 이런 거죠. 그런 게 이제 내 작품을 통해서 얻은 감동을 내면화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오른쪽에 보면 바로바로 개념 체크가 제시되는데 해결하고 갑시다. OX예요. 첫 번째, 문학적 정서를 체험하고 감동을 얻음으로써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그죠? 네. 두 번째, 일상 언어를 다듬어 표현한 문학 언어죠. 문학 언어를 통해서 만든 문학 작품을 통해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죠. 표현적인 측면에서. 세 번째, 글의 잘 짜인 구조와 언어 조직, 다양한 표현 등은 문학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이런 구조와 언어 조직, 다양한 표현들도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죠. 그죠?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 다음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써라. 어떤 대상에서 감동이나 깨달음을 얻으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무슨 체험이라고 했죠? 감동, 조금 어렵게. 마음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같은 거. 심미적 체험. 그죠? 빈칸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다음 중 심미적 체험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동을 느끼는 방법으로 거리가 먼 거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문학 작품의 정서를 파악하고 나의 삶을 성찰해보고 작가의 심미적 체험을 파악해보고 그죠? 다양한 표현 방법을 파악하고 이런 거 좋은 태도죠? 그죠? 근데 5번, 작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문화적 배경을 배제하고 배제한다는 건 그것을 제외한다, 제거한다 이거죠.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배경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러면은 그 특정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왜 윤동주 시인은 하늘 오르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 그 안에서 시인으로서의 어떤 소명과 그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고뇌한 그 시인의 어떤 저항의식, 그죠? 이런 것들을 느끼려면 시대적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5번 적절하지 않다.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 차곡차곡 쌓아봤는데요. 시 봄나무 작품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상국 시인의 시입니다. 그죠? 제목이 봄나무인데요. 그죠? 시에 대해서 뭐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미 다 내면화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습니까? 운율, 함축, 그죠? 이런 거 떠오르죠. 함축, 압축, 뭐 심상, 그죠? 이런 것들 떠오르지.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운율이 있는 언어로 짧게 압축해서 쓴 글, 뭐 작가가 느낀 정서, 그죠? 생각 이런 것들을, 가치관 이런 것들을, 그죠? 그래서 시적 화자의 입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작가가. 자, 그런 게 시죠. 네. 제목이 봄나무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시도 언어를 가려 써가지고 표현해 내는데 제목 또한 그냥 막 짓지 않죠. 그죠? 문학작품의 제목은 작가의 고뇌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제목이 봄나무예요. 그럼 한 가지는 확실한 거야. 봄나무가 등장한다. 그죠? 봄나무가 등장하지 않는데 봄나무를 제목이라고 하지 않겠지. 봄나무가 등장한다. 그죠? 그러면은 생각하셔야 돼요. 이 봄나무가 대체 어떤 의미일까? 그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죠? 봄나무 보면서 봄나무, 봄나물, 봄엔 나물이 맛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그죠? 선생님만 했나? 자, 아무튼 봄나무라는 걸 보면서 이 봄의 나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묻고 있는 거죠,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그죠? 시어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 근데 벌써 사실 어느 정도 견적이 나오지 않아요? 봄나무 하면 어떤 의미일 것 같아?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뭔가 비유를 한다든가 상징을 할 때 시어의 기본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죠? 봄의 나무 어때? 생명력이 가득하잖아. 뭔가 피어나고, 그죠? 움트고, 그죠? 뭔가 이렇게 막 자라고, 막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딱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약동하는 생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시가 교과서에 실린다고?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실렸다라는 건 교훈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봄이라는 시기적 배경을 부정적으로 쓰는 시는 거의 본 적이 없는 걸? 그죠? 그래서 이 봄나무는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시어의 상징적 비유적 의미는 시어의 기본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크게. 연상될 수 있게끔. 결국엔 이것도 독자들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쓴 시니까, 작가의 의도는. 그죠?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연이고요. 한 덩어리죠. 14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좀 몇 줄을 합쳤는데 한 화면에 보여주고 싶어서 그죠? 한번 쭉 읽어볼까? 나무는 몸이 아팠다. 눈보라의 상처를 입은 곳이나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들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다.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울 내내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살을 내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의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이런 시입니다. 마음에서 어떤 울림이 느껴지시나요? 자, 들어가 볼게요. 이 시를 쭉 보면서 선생님은 계절의 변화를 발견했어요. 그대들도 발견했는가? 눈보라의 상처를 입고요. 빗방울에 두들겨 맞고요. 겨우내라는 말이 나오죠. 살을 내는 바람. 그리고 봄이 오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봄이 아직 안 왔어요. 언제야? 겨울이라는 거죠. 그죠?
계절적 배경이 겨울이라는 것을, 전반부는 겨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라는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언제로? 봄의 초입, 문턱에 들어온 거죠. 그죠? 이런 어떤 계절의 변화, 이런 게 이 시 안에서 느껴졌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줄부터 해보면, 나무는 몸이 아팠다. 그죠? 나무가 등장하죠. 아마도 봄나무일 겁니다. 그죠? 나무는 몸이 아팠어요. 근데 우리가 나무가 아팠다, 라는 표현을 나무의 그 줄기 이런 걸 나무 몸이라고 표현하거나 뭐 이러진 않죠. 그죠? 독특한 표현인 거예요.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무는 몸이 아팠다라는 표현은 의인법이 사용된, 그죠? 재밌는 표현인 거죠.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다. 그지? 그래서 나무는 몸이 아팠다라는 부분에서 의인화되고 있는데요. 왜 아팠냐면 눈보라의 상처를 입어요.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아요. 그죠? 시어의 상징적 의미는 주변에 있는 맥락을 통해서 파악하는 겁니다. 눈보라는 나무를 상처 입히는 존재죠. 그러면 나무 입장에서 눈보라는 긍정, 부정, 부정적인 대상이죠. 빗방울은 나무를 때리는 애들이야. 그죠? 나무 입장에서 빗방울한테 얻어맞았던 거죠. 그죠? 빗방울도 뭐야? 부정적인 시어입니다. 그죠? 누구 입장에서? 나무 입장에서. 그럼 나무 입장에서 눈보라나 빗방울이나 이런 것들은 뭐가 되는 거야? 시련과 고난,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눈보라에 상처 있고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이 오래전부터 근지러웠어. 그죠? 겨울 동안 견뎌내야 했던 것들을 이렇게 의인화해가지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땅속 깊은 곳을 오르내리며 겨울에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 물이 워터죠. 그죠? 몸안 줄기 안에 있었던 그 물들이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물도 의인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의인법 많이 쓰였네요. 그죠? 시의 주된 표현은 의인법입니다. 겨울에 몸을 덮이던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하거나, 그죠? 물이 나가고 싶어요. 물이 이제는 갑갑하다고, 나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다고 그 나무가 보내주면 돼야 한대. 그러면 나무 말라 죽죠. 그죠? 살을 내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말들이 그를 못 견디게 들볶았다. 그 누구예요? 나무죠. 그죠? 의인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나무를 그라고 표현했어. 그죠? 그러니까 요 물이 안에 있던, 맞았던 데도 아프긴 한데 근지럽기도 한데 물이 이제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에게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 위로였죠, 위로. 그죠?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게 도리어 자기에게 이게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뭐 봄에 대한 희망? 근데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 그죠? 막 좋은 얘기 하는데 그게 막 너무 그 좋은 얘기가 이루어지진 않고 자꾸 고문처럼 느껴지는 거. 희망 고문. 그죠? 이게 희망 고문인 거죠. 희망 고문. 그지? 봄에 대한 희망인데 그게 스스로를 못 견디게 들볶았대. 그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나무가 아픈 거죠. 이게 나무가 아픈 이유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나무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끝났다면 이 시는 너무 슬픈 시야. 그냥 아프고 말잖아. 그죠? 아프니까 청춘이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프면 환자적인 그게 청춘입니다. 아무튼 아프면서 끝나면은 그게 너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죠. 그죠? 근데 이 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의 헌대의 자리가 아플 때마다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러지 않고 뭐 한대요? 그는 나무죠? 봄나무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이파리를 피웠다. 이파리가 뭡니까? 이파리가 뭐예요? 뾰로롱 뾰로롱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게 이파리 아닙니까? 이파리를 피웠다 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 그쵸? 어떤 뭐 가치, 그리고 뭐 희망, 이런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피워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부정적인 아픔, 시련과 고난을 뭐 하는 거야? 극복하는 거죠. 시련을 극복해냈다. 그지? 요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시가 뭔가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마지막을 이렇게 끝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지? 만약에 작가가 막
너무 막 작가가 막 부정적인 가치관이 많은 친구였다면 너무너무 아파 그리고 끝났을 거야.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사인을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힘들어도 시련과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해도 우리는 이파리를 피워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왜 교과서에 실렸는지 아시겠죠? 그죠? 이런 시다. 그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겨내라 이거지. 그죠? 시험 못 봤어? 힘들어? 자기 자신으로 내면해 볼 거야. 시험 못 봤어? 힘들어? 거기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최경영 선생님의 개념 체크를 통해서 한 걸음 더 그죠? 생명의 이파리를 피워내보자. 뭐 이런 거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내용의 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다. 좋아요. 자, 이렇게 이제 시의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시를 좀 이해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핵심적인 부분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부분들이 그 시 위쪽에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시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셔야 되는 거. 첫 번째는 상처와 아픔을 겪은 나무. 그렇죠?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마음의 헌대. 헐다라는 게 있죠. 그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처가 짓무르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헐다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어떤 짓무른 자리가 아플 때마다 이파리를 피워냈다. 이게 포인트인 거지. 그죠? 이겨냈다 이거죠. 시에 반영된 시인의 심리적 체험. 시련과 상처를 견디고 이파리를 피운 나무의 모습을 보면 아까 아마도 작가는 이런 나무를 봄나무를 실제로 본 게 아닐까. 그죠? 어떻게 보면은 봄에 이파리를 피운 나무는 일상적인 모습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인상 깊게 작가가 느낀 거지. 그래서 얻은 감동과 깨달음이 이렇게 시로 구체화된 게 아닌가. 시에 나타난 아름다운 그죠? 내용, 시련을 견디며 이파리를 피워낸 나무의 숭고함. 그죠? 나무의 이런 숭고함이 그죠? 나타난다. 숭고하다라는 것은 뜻이 높고 고상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숭고하다는 뜻이 높고 고상하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굉장히 교훈적인 가치. 그죠? 그리고 높은 어떤 뜻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표현의 의인법을 사용해서 나무의 모습을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표현해왔다는 것이 시의 특징이죠. 이렇게 개념 잡아볼게요. 자, 오른쪽에 소단원 체크 해결합니다. 이 시에 나타난 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한번 볼까? 1번 선택지. 몸이 아파요. 맞죠? 눈보라의 상처를 입은 곳이 근지러웠고요.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나가고 싶어해요. 그래서 아프기도 했지. 스스로 했던 말들이 나무를 들볶았어요. 그죠? 희망 고문 같은 거지. 그죠?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시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데 5번. 눈보라 빗방울 같은 시련과 고난 때문에 좌절했다. 뭐가 틀렸어요? 좌절했다. 이런 시가 아니라니까. 이파리를 피워요. 극복해낸다. 예, 적절하지 않다. 5번 선택지 확인. 2번 기업 니은에 공통적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기억이 나무는 몸이 아파요. 니은은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말들. 나무가 자기에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나무의 줄기를 몸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의인법이죠. 3번 시련을 이겨낸 나무의 모습에서 느낄 수 있는 정서로 알맞은 것에 승부합니다. 그죠? 뭔가 이렇게 높은 가치, 어떤 뜻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고 있는 거죠. 처량한 건 쓸쓸한 거고 외로운 거고 그죠? 뭐 나무는 어렵지 않죠? 4번 다음 중 나무가 성취한 결과를 의미하는 시어는 나무가 얻어낸 결과 그죠? 마침내 피어내죠. 뭘? 이파리를. 그지? 그래서 4번 선택지로 정답 확인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기시면 10쪽에 소단원 마무리가 나오는데 갈래 전체적으로 이제 중요한 내용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갈래는 현대시고요. 시기상, 형식상 자유시, 내용상 서정시입니다. 그죠? 서정시라는 것은 정서를 풀어내는 거. 우리가 뭐 만나는 시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정시예요. 정서 위주로 되어 있는 시들은 서정시라고 한다. 감정 위주로. 형식이 자유로우니까 자유시고요. 성격은 심미적, 비유적, 서정적. 비유적 표현 나왔죠? 의인법. 그치? 이야기거리는 겨울을 지내고 봄을 맞은 나무의 모습. 주제는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인내하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다루고 있다. 봄에 이파리를 피어내는 나무의 모습을 통해 이겨내는 가치, 인내하는 가치. 그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특징은요, 시인이 자신의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파리를 피어내는 나무를 본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를 창작해냈다. 겨울 동안 상처와 아픔을 겪은 나무가 봄이 되어 이파리를 피어내는 과정을 형상했다. 계절의 흐름 보인다 했죠. 시련을 견디며 값진 것을 성취하는 나무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에 의인, 그죠? 주된 표현법은 의인법입니다. 이건 무조건 나온다 시험에. 기억해라. 그죠? 자, 주요 포인트. 이 시에 나타난 아름다움. 자, 내용상에서는 이 어떤 숭고한 뜻, 그죠? 이겨낸다라는 숭고한 뜻,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그죠? 이런 것들. 내용상의 아름다움이고요. 그다음에 표현의 아름다움은 의인화된 그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잘 그려냈죠, 그죠? 생생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이런 게 표현상의 아름다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시에 나타난 나무의 상황, 나무가 몸이 아픈 원인은 겨우 내내 이제 그 몸을 덮이던 물이 나가고 싶어 하고요.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했던 말들이 스스로를 들볶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몸이 아팠어요. 눈보라에 상처를 입은 곳 빗방울들에게 얻어맞았던 곳이 근지러웠고요. 그죠? 뭔가 부정적인 상황이었었는데, 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었었는데 뭐 하는 거야? 극복해내죠. 그죠? 극복해내가지고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는 거지. 그지? 그런 시다. 시상이 전환되는 거죠. 그죠?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이 시에서 전하려는 의미는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며 소중한 것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여주어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를 전달하고자 했고요.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인내하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전달하고자 한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부분이니까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갑니다. 11쪽으로 가시면 학습활동 엿보기가 나와서, 그죠? 방금 배웠던 봄나무에 대한 학습활동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시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시의 내용을 이해해보자. 시에 나타난 나무의 상황을 정리해보자라고 해서 정리되어 있는 예시 답안을 선생님이 한번 인용을 해봤는데요. 겨우내 몸을 덮이던 물이 나가고 싶어하고 좋은 일이라 있을 거라고 했던 말들이 스스로에게 이제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거지. 그죠? 그다음에 눈보라에게 상처를 입고 빗방울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아팠어. 그죠? 그렇지만 마침내 이파리를 피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금 앞에서도 정리했던 거, 그죠? 이런 상황을 정리하는 걸 이런 식으로 이제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네, 두 번째, 방금 앞서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전하려는 의미. 전하려는 의미는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주제의식이죠. 작가가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고통과 어려움을 견디며 소중한 것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여주어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그것을 견디며 희망을 갖는 삶의 자세를 전달하려고 한다. 포기하지 마라. 그렇죠? 지치지 마라. 결국에 마침내 이파리를 피어내리라. 이런 소망을 보여주는 거죠. 희망을. 그렇죠? 그래서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와 관련이 있죠. 다음 글을 참고할 시인이 어떤 심리적 체험을 바탕으로 시를 창작했는지 추측해보자. 그래서 이상국 시인이 아마 이런 어떤 또 산문도 지었었나 봐요. 나무들은 몸이 아팠다라는 글쓴이의 체험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눈 온 다음날 산에 가면 중동이 부러졌거나 가운데가 부러졌거나 몸을 찢기며 떨어져 나온 생솔가지들로 눈이 아프다. 그러나 아무리 혹독한 추위가 닥쳐도 나무들은 갈 곳이 없다. 저 자신이 집이기 때문이다. 나무 스스로가 그 자리에 박혀 있죠. 그래서 눈에 무게가 몸을 찢고 얼음이 전신을 뒤덮더라도 나무들은 견딘다. 이걸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새 잎을 내는 걸 본 거죠. 그죠? 이런 어떤 일상의 체험을 이런 일상의 체험에서 느낀 거예요. 뭘? 감동을 느낀 거죠. 심리적 체험을 한 거죠. 그죠? 일상의 모습에서 심리적 체험을 한 거야. 저렇게 나무도 이겨내는구나. 그럼 나는, 너도 나도 이런 게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오른쪽에 학습활동 응용 문제 해결합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알맞은 거 하나 찾아봅시다. 1번 선택지, 나무의 계절별 모습을 고르게 다루고 있다. 계절별 모습을 고르게 다루고 있다고 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와야 되는데 겨울하고 봄 조금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거리가 있죠. 두 번째, 나무를 아프게 한 원인을 외부에서만 찾고 있다. 근데 자기 스스로에게 했던 말도 있었죠. 내면도 있었죠. 상처 때문에 절망하는 나무의 심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그죠? 상처 때문에 절망한다. 이런 표현이 일단 주제에 맞지 않고요. 그죠? 포기하지 않죠? 절망은 포기하고 이제 완전히 다 이렇게 던져놓고 막 이렇게 이제 낙심 가운데 빠져버리는 건데 그거 아니죠. 그죠? 주제에서 거리가 있습니다. 네 번째, 시련을 겪은 나무가 이파리를 피워내는 과정을 형상화했다. 타당하죠. 그죠? 형상화라는 말이 나오는데 구체화. 언어를 통해서 표현을 냈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련을 겪은 나무가 이파리를 피워내는 과정 형상화했다. 기본적으로 문학작품 모두 형상화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작가가 느낀 감동, 깨달음 이런 것들을 문학작품, 언어를 통해서 구체화 해놓은 거니까. 나무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눈보라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나무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눈보라의 모습? 눈보라는 부정적인 시어였죠? 그죠? 그러니까 시를 잘못 이해한 거죠. 정답 4번. 이번에 이 시에서 다음을 통해 표현하고자 한 나무의 모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인데 보기를 볼까요? 그런 마음에 헌데 자리가 아플 때마다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 그죠? 이걸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나무의 모습이 뭐겠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끝내 이 길이라 이거지. 그지? 4번 선택지.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이파리를 피우는 나무의 모습. 이렇게 정답 확인할 수 있겠고요. 3번.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이 시에 반영된 작가의 심리적 체험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뭔가 이렇게 작가의 심리적 체험. 작가가 어떤 체험을 했느냐 이거죠. 뭐 좋은 경험들이 막 있는데 이 작품과 관련된 경험은 몇 번이에요? 5번 선택지죠. 나무가 추위를 견뎌야 세잎을 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던 경험. 그게 이렇게 작품으로 구체화된 거죠. 시련을 겪고 있는 친구를 도와줘 뿌듯했던 경험. 친구들과 협력할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냈던 경험. 오색빛으로 물든 가을나무를 보고 감동받았던 경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받았던 경험. 뭐 좋은 경험들인데 시와 관련이 없죠. 그죠? 시와 관련 있는 경험은 5번밖에 없다. 정답 확인.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2쪽에 보시면 2번 문제. 심리적 체험을 중심으로 친구들과 감상을 나누어 보자. 그죠? 내가 받았던 감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교재에서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는 구절이 인상적이었어. 어려움을 견디며 끝내 이파리를 피워내는 모습이 숭고하게 느껴졌거든. 이 부분이 가장 재밌는 부분이죠. 그죠? 재밌다라는 게 꼭 웃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흥미롭다 이거죠. 인상 깊은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감상이 확장될 수 있겠죠. 자, 오른쪽에 문제 해결할게요. 4번 문제.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는 하나씩 이파리를 피웠다라는 구절이 인상적이어서 방금 봤던 부분이 기억이었죠. 그것에 대한, 그죠? 자기가 시를 보면서 인상 깊은 부분을 친구들과 얘기하는 거야. 시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감동을 한 거죠.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인상 깊게 남은 거지. 그지? 그래서 4번 선택지가 적절하고요. 나머지 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반성하거나 자기의 경험을 떠올리는 장면은 아니었죠. 5번에 시를 감상하며 할 수 있는 심리적 체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를 감상하면서 내가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냐 그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아보라는 거죠. 표현에서 감동 느낄 수 있고요. 내용에서 깨달음 얻을 수 있고 뭐 작가의 심리적 체험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작가가 어떤 체험을 했을까 추측해 볼 수 있죠. 그것도 재밌겠지. 시의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타당하다. 5번 같은 시를 읽으면 독자 모두 같은 심리적 체험을 하게 된다. 아니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그죠? 외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느낌도 다 다르죠. 사람들마다. 그치? 모두 같은 체험을 한다? 잘못된 선택지입니다. 5번 선택지로 정답 확인하고요. 그 다음 6번. 친구와 갈등을 겪는 동생에게 이 시를 추천하며 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무처럼 헌데 자리는 최대한 빨리 치료해야 돼. 이 시의 주제의식과 관련돼서 이제 친구의 그 동생에게 이 시를 추천하는 거죠. 그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이파리, 나무, 봄나무의 모습. 그죠? 그런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추천을 하면 되겠죠. 그죠? 헌대자는 최대 빨리 치료해. 아픈 데는 빨리 치료하러 병원 가. 그건 아니고. 이파리가 풍성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파리가 제일 중요한데 지금. 빗방울처럼 남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할 줄 알아야 돼. 작품이 희생
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빗방울은 부정적인 소재였어요. 남의 몸을 나가자 했던 물처럼 자신의 삶을 개척해야 돼. 주인공이 나무인데 지금 물에 주목하는 것도 좀 작품에 맞지 않죠. 5번. 지금의 시련과 아픔을 극복하면 너도 이파리를 피울 수 있어. 주제의식에 딱 적합하고 친구와 갈등을 겪는 동생에게 딱 해줄 법한 표현이죠. 그죠? 그래서 5번 선택지로 정답 확인합니다. 좋아요. 봄나무에 이파리가 피어나듯 우리 국어에도 봄이 왔어요. 그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활짝 피어나는 국어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점 조금만 더 하면 느낄 수 있거든요. 한 15강쯤? 좀 많은가? 자, 우리 친구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고생 많았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생생드락 되소서.